네, 저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1에 2에 9 대수선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게, 네, 1에 2에 10, 여기 리모델링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용어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였어요. 밑에 제가 국어사전 찾아서 봤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가, 일상에서 쓰던 용어가 법으로 들어온 게 오히려 더 늦었어요. 최근이에요. 사실 저희가 쓰진 않죠. 법적인 용어로 여러분이 배웠던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라는 용어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더 익숙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에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도 그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에 2에 11 도로로 가겠습니다. 도로란 이게 원칙이죠. 우리 법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막다른 도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로서 예정도로로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추후 제가 뒷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원칙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다 해서 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같이 정의하고 있고요. 법 내용은 책에서 책 몇 페이지에 있죠? 책 보고 있죠? 책 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은 책에서도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정리한 내용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항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좀 정리된 내용을 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세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원칙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통과 도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지형적으로 조건이 있어서 좀 복잡한 불가능한 도로 이렇게 써있죠.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막다른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정도로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좋은데 뭐 도로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일단 원칙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메타? 네, 4m 이상의 도로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완화된다. 완화하는데 이거는 도로의 설치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등등 제가 법규 수업하면서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시는 분들을 그냥 편하게 높으신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가지신 자리에 계신 분들 높은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야 이거 설치가 곤란한데 높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3m 너비 3m까지 완화해 줄게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막다른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2m, 3m, 6m로 나와 있는데 뒷그림으로 보면 더 편해요. 막다른 도로는 폭이 어떻게 정해지냐. 막다른 도로가 뭔지 알죠? 막힌 거 있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학기에 일단 전 운전을 잘 못하는 아줌마긴 합니다. 운전 면허는 있으나 그래서 이런 막다른 길을 들어가게 되면 운전 못하는 저는 되게 당황을 해요. 그래서 백으로 나올 수 있기가 참 어려워서 이렇게 봅시다. 2m 정도 되는 막다른 골목은 가서 제가 백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백으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한 10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만약에 제 차예요. 제 차가 운전을 하고 쫙 한 35m 이상 갔는데 막다른 도로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35m 백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를 유턴을 해서 나와야 돼서 이 유턴을 위한 폭이 요 정도. 몇 메타? 6m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치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운전 못하는 분들은, 못하는 사람은 백으로 10m, 35m 넘어가면 유턴해야 된다. 유턴을 위한 치수는 6m 정도다. 그래서 10하고 35를 기억하면서 2, 3은 6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1에 2에 12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용어가 있다거나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용어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기타, 관계전문기술자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우리가 쓰는 용어와 법에서 정의한 게 조금 혼돈이 될 부분이 뭐냐면 요 건축주 부분입니다. 건축주는 사실은 저희한테 돈을 주죠. 돈을 줘서 뭔가 해주세요, 뭐 설계해주세요, 공사해주세요, 뭐 다 주는 사람인데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맨날 착각하는 게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교수님 이거 공사 시공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이렇게 혼돈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공사 시공자란 여기 보세요. 법에서 말하는 정확한 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설계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유도한 바를 해설하고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이 용어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단지 법에서 정의하는 게 좀 차이 난다. 시험을 위해서 그 정도는 확인해 두시고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파트에 일을 할 건가를 쭉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건축이란 프로세스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순서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면 기획할 때 건축 관련인들이 좀 있기 마련이고 설계, 시공자나 감리자가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FM은 퍼실레이터,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되고 여기에 우리 설계나 감리할 때 관련 기술자들이 건축관계 전문가가 건축 구조 부분, 건축 설비 부분으로 있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건축 엔지니어링이나 안전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건축주가 발주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것들은 그냥 참고 잘해요. 1학년 때 저랑 직무탐구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거 봤을 거고요. 이렇게 관계 전문가들이 있다. 참고사항이니까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1에 2에 13 설계 도서.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문제에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어렵지 않은 것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14 설계 도서란 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건축법 위에서 제2조 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요거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그래서 설비 관련 토지를 요거는 토목 쪽에서 하는 거죠.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이거를 정리해 보면 설계도서란
도면과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도면하고 서류를 우리 도서라고 하죠. 이거 우리 다른 과목 시간에서도 배울 거예요. 설계 도서란 도면과 서류다. 앞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설계 도서란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공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류, 설비 관련된 거, 토목 지질에 관한 거, 기타. 이거를 법에서 정하는 설계 도서입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에2의 14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건축법은 1장으로부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제가 몇 번 그렸죠. 그래서 책장에 각각 뭐가 있는지 보면 1장에 뭐 총칙, 2장에 건축물의 건축, 3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8장이 뭐였어요? 8장이. 기억하나요?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한 번 더 볼게요. 8에는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이 8장은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추가된 최근 10년 사이에 추가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요거예요. 왜 추가됐고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자, 용어의 뜻 보면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뭐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법, 건축법 말하는 거죠.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 특별건축구역으로 은평 한옥마을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보금자리 주택도 특별건축구역으로 맡아져서 규정을 이 법, 저 법, 그 법에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뭔가 계획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해서 요거를 요쪽은 특별히 지정해서 그냥 한꺼번에 우리 통으로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고 이런 용어가 있다. 취지는 이렇다.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1에2의 15도 빨리 넘어갈게요. 내수 재료. 제가 한자로 일부러 쓴 거는 견딜 수 있다. 뭐에 견딘다? 물에 견딘다. 그래서 내수 재료란 이렇게 내수성을 가진 걸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때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기준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축법 시행령 2조의 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거는 요런 것들로 말한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1에2의 16 내화구조. 내수하고 달리 내화는 뭘 것 같아요? 네, 불에 견디는 능력을 갖는 구조 방식이다. 말뜻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또 자세히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이쪽에서는 다음 각 호에 어느 것에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뒤를 보게 되면 책을 좀 이건 봐줘야 될 거예요. 내화 구조에 관련된 책 내용을 조금 보면 책 몇 페이지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교재 참고라고 썼어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 페이지 한번 찾아봐 줄래요? 20 내수 내화 구조가 29페이지부터 29페이지 넘겨서 30페이지부터 쭉 있네요. 30페이지부터 내용이 외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바닥 책을 같이 볼까요? 여기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9페이지 밑에 보면은 내화 구조에 처음에는 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책에 표시해 주시고요. 벽에 가는 뭐다, 나는 뭐다, 다는 뭐다 이렇게 해서 막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외벽 중에 비내력벽에 의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가나 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은 뭐예요? 3은 기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부터 다까지가 나와 있고, 책 보고 있죠? 사는 바닥에 대해서 나와 있고, 다시 가부터 다까지, 오는 보. 자, 내와 구조에 대해서 6, 7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6, 지붕, 7, 계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벽, 구조체 부분 나와 있습니다. 비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이렇게 각 내화 구조를 제가 조금 지금 천천히 보고 있는 거는, 내화 구조가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무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다 내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가나다라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구조체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RC, 철근 콘크리트조, SRC,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뭐 다른 벽돌조, 이런 걸로 내화 구조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머리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는 친구들, 사실은 이거 과제를 내줄까 생각했었는데, 대면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걸 과제로 좀 내보내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원격이 되니까 지금 파일에서는 권장사항, 내화 구조에 대해서 1, 2, 3, 4, 5, 6, 7 각각의 부위별로, 각각의 구조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한 표로 정리를 해보세요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화 구조가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 보면 여러분이 나가서 짓는 웬만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화 구조의 이 내부 성능 같은 걸 쭉 보면, 항상 벽의 두께는 최소 이 정도 이상이 될 거구나. 구조마다 다르겠지만 기둥의 두께는 최소 이 정도 이상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나중에 실무를 생각해서 봐줬음 하는 거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의 2의 17은 방화 구조입니다. 내화와 방화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뒤 슬라이드에도 볼 거고, 일단 정의를 읽어보죠. 방화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이것도 국토교통부령, 이 령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해서, 다시 넘어오면 시행령 8회 8호에서 이렇게 구조란 1, 2, 3, 4, 5가 없어졌어요. 6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과거에는 내화 구조하고 방화 구조에 대해서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돼요. 방화 구조와 내화 구조의 비교. 방화는, 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방화 구조하고 내화 구조하고 어느 게 더 화재에 대해서 힘이 셀까요? 방화? 내화? 밑에 답 나와 있죠. 내화 구조가 훨씬 화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능이 강합니다. 방화 구조는 단순히 불을 막는 거죠. 불이 넘어오는 거를, 불길이 있을 때 여기서 불이 났는데 불이 이렇게 화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요. 내화 구조는 뭐냐면 구조체가 있습니다.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어요. 활활 타고 있어도 얘가 견뎌야 돼요. 그래, 견뎌야 돼서 이게 뭐 슬라브가 됐던 뭐가 됐던 무너지지 않게 견뎌야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이해하고 법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넘어가셨어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용어는 난연,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거 불연. 난연은 잘 타지 않는 거고요. 불연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준불연은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요 국토교통부령이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여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단 요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방화하고 내화 중 화재를 막는 성능이 더 센 거는 방화가 아니라 내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난연하고 준불연하고 불연재료도 그 성능, 재료가 각각 불에 버티는 걸로 보면 불연재료가 가장 강하고요. 난연, 준불연, 불연. 사실은 난연이 좀 약하고 여기가 좀 강한 거죠. 난연은 불에 타긴 타는데 잘 타지 않는 거고 불연은 불에 타지 않는 거고요. 준불연은 불연에 준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가까운 거죠. 요것도 이해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불 사이즈가 요게 더 크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에 2에 19 부속 건축물하고 부속 용도 요거 잊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 주된 건물, 메인 건물하고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게 부속 건축물이고 부속 용도는 여기서 또 나왔잖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의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그래서 설비 대피 위생이라든지 물품 저장이라든지 주차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말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에 2에 20 발코니 이것도 그냥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으니까 용어 정리를 한번 읽어보지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 뒤에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요새 하도 과거에 아파트들이 불법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아예 기준을 정해서 완화했던 내용입니다. 요 법을 제가 한번 법제처에 가서 찾아본 내용을 캡처해서 붙인 거예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참고긴 한데 우리 용어를 베란다 발코니를 혼돈해서 쓰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발코니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가 되는 거고요. 베란다는 이렇게 아래 구조체 상부를 쓸 수 있게 해놓는 노출 공간이에요. 요 두 개 구분하면 되고 어디 제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우리 포치라는 용어도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건축 계획할 때 작품 건축물 뭐 볼 때 포치라는 용어가 나오고 베란다는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테라스나 발코니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그림이 있어서 한번 참고 자료로 붙여봤어요. 자, 고층 건물 봅시다. 최근에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라고 이게 용어가 막 나왔는데 고층이란 용어가 몇 층 이상이 고층인가? 옛날에 고층하고 지금의 고층하고 다르죠.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큰 키였는데 요새 보면 저보다 큰 20대 여학생들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크다 작다는 많이 바뀌어서 이것도 최근 한 5년 이내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고층이 뭐고 초고층이 뭐냐. 그래서 보시면 정리해 봅시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30층 이상.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게 고층 건물이고,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로 하면은 50층이고, 높이로 말하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이 아닌 것.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겠지요. 네. 고층물은 3층, 30층 이상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고, 메타로 하면 120m에서부터 쭉 고층 건물이라고 하면, 초고층 건축물은 딱 여기서부터 50층, 200m 이상만 초고층 건물이고, 요 사이에 있는 거 31층에서 49층이거나 121m부터 199m 사이에 있는 게 준초고층 건물이다. 이해하셨죠? 여기 써졌네. 고층 건축물은 준초고층하고 초고층 건축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고층 건축물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준초고층이나 초고층 건축물.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개념은 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건축에 대한 거 우리 인테리어, 뭐 실내 건축 이런 용어를 쓰네요.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나? 실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여러분 지금 같이 읽어야 돼요. 저만 목이 아프도록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정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내 건축이에요. 법에서 정리하는 거 뭐 인테리어예요, 뭐 실내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학과 이름에서 나오는 거고 법에서는 실내 건축이란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라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어쩌고 저쩌고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1회, 2회, 23 한옥도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볼 거는 없고 역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률에 관한 한옥을 말한다. 그래서 또 법제처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법에 의한 걸 말한다 라고 보고, 여기 보니까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으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그 부서 건축물을 말한다. 또 뭐 한옥 건축 양식이란 현대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건축법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회, 2회, 24 다중이용 건축물. 요새 우리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생기거나 그런 맨날 나오는 게 다중이용 시설물은 어떻게 먼저 제한을 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건축법에서 나오는 제2조 용어의 뜻,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 책도 지금 같이 보고 있나요? 책 몇 페이지 보고 있나요? 우리 책 37페이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책하고 같이 보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책에 여러분 마킹해야 되고 책 보면서 같이 표현을 해줘도 좋아요. 본인이 보면서 그어도 상관없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요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요거 나로 넘어갔습니다. 요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큰 건축물이나 높은 건축물인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용도하고 문화집회, 종교, 판매 잘 보세요. 아마 용도 정리하면서 좀 자세히 봤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문화, 집회 모이는 곳이잖아요. 종교시설, 교회 같은 거,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운수시설 중 여객용 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좀 큰 병원이죠. 숙박 중 관광 숙박시설 중에 이런 용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용도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요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또 하나, 제가 펜색을 좀 바꿔볼게요. 가에서는 용도에 따른 면적 5,000제곱미터로 나눴고요. 나에서는 무조건 용도와 상관없이 16층 이상이면은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바닥 면적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용도가 쭉 있네요. 이건 조금 중요해요. 뒤에 다시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서.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해놓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다중하고 준다중이용으로 나누는데 다중만 보게 되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용도와 면적으로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층수로 보는 경우 해서 다중이용은 문화집회, 종교, 판매, 터미널,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중 요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와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다중이고 준이 들어가면 좀 약하죠. 그래서 바닥 면적으로만 보면 1,000제곱미터, 그래서 요 외에 있는 것 중에 면적이 좀 작은 거,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용도지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큰 거는 다중이고, 면적이 조금 작아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1,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는 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 외에 또 용도주가 추가되죠.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운동시설, 위락, 관광유계시설, 장례시설 중에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하고, 층수에 대한 거는 따로 규정하지 않죠.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최근에 변경된 거여서 아직까지는 기출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곧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1회, 2회, 25 특수구조 건축물 간단히 보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이렇게 돼 있고, 3m 이상인 경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경우 특수한 설계 시공이 되는 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경우, 그래서 법제처에 가서 따로 찾아보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거는 찾아보면 되는데 저희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세세 법이 넘어가는 거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물론 2020년 기준이 아직 바뀐 게 고시가 안 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요 가나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서 뒤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의 특례에 대한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례가 있다 정도만 보고, 앞에 이어진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잠깐 다시 보고 합시다. 요거예요. 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 이거 일반 구조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요 우리? 그렇죠.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고, 캔틸레버 구조인 경우에는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면은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 된다. 이게 하나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 요겁니다. 캔틸레버 구조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가로 빼고 읽었어요. 자,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우리 또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스팬이라고 하죠, 스팬. 그냥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법에서는 영어를 안 쓰는데 실무할 때는 이런 캔틸레버라든지 스팬이 얼마냐라든지 이렇게 이제 외래어가 입에 붙으신 분들은 외래어를 쓰니까 그 용어를 말하면 되고, 여기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요거요. 제가 일부러 이것도 단위를 도면에서 쓰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한 거예요. 밀리미터 단위 읽을 때는 여기 컴마를 중심으로 요 앞에가 미터인 거죠. 그래서 얘는 3m, 얘는 20m. 스팬이 20m 이상인 건축물, 이걸 말합니다. 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